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 말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넘기다가 큰 발작이 오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증상 시작 후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뇌졸중이니 뇌경색이니 하는 말들은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날 아침 제 눈앞에 닥친 그 운명 같은 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몸이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 제 팔을 붙잡아준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손끝이 떨려오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으며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냥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자다가 자주 깼고 깊이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더군요. 설명하기 어려운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그런 어지러움은 아니었죠. 그냥 머리가 무겁고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평형 감각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아침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일어서니까 다리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신히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중이었고 나는 아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나 스스로도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고만 생각했죠. 나이 들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젊을 때처럼 매일 컨디션이 좋을 순 없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맛있게 먹는데 그날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밥을 안 먹느냐고요? 나는 그냥 입맛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니라고 했죠. 그냥 별로 배가 안 고파서 그렇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뭔가 이상했거든요. 음식을 씹는 것도 평소보다 힘들었고 삼키는 것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까지는 불과 1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리죠.
그런데 그날은 그 짧은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무거웠죠. 마치 다리에 무게추를 달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도 조금 찼죠.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 거리를 걷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중간에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르기도 했죠.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가볍게 인사를 하려고 했죠. 아줌마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출근하시냐고 물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려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선 분명 네 출근합니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는데 입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더군요. 혀가 꼬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이상하게 느리게 움직였죠.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척척 누르는 건데 그날은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버튼을 향해 손을 뻗는데 손끝이 떨렸죠. 겨우 버튼을 눌렀는데 제대로 눌렀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버튼을 쳐다봤습니다. 불이 들어왔나 확인하려고요. 시야가 조금 흐릿했죠. 초점을 맞추는 게 평소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때 옆집 아줌마가 내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아줌마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저씨 얼굴빛이 너무 하얗다고요.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선 분명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는데 입에서는 그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말이 어눌하게 나왔죠. 발음이 부정확했습니다. 아줌마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더 심각해졌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그냥 어지러운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딱 이랬다고요. 병원 가야 한다고 했죠.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민망했거든요. 괜히 호들갑 떠는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기도 했고요. 아니, 정말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을 잡힌 채로 느낀 내 맥박은 이상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죠. 쿵쿵쿵 뛰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또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아줌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그때 딱 아저씨 같은 증상이었다고요. 얼굴이 창백하고 말이 어눌하고 손에 힘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컸지만 아줌마가 워낙 진지하게 말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내 몸 상태도 분명 이상했으니까요. 아줌마는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된다고요.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했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내가 길에서 쓰러질 리가 있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줌마 말대로 택시를 탔습니다. 아줌마가 택시 기사님한테 제일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죠.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괜한 걱정으로 병원까지 오는 건 아닐까? 의사 선생님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 어떡하지? 괜히 아줌마한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출근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죠. 몸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지러움이 더 심해졌고 시야도 더 흐려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죠. 아줌마가 나를 부축했습니다. 접수대에 가서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지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요. 간호사분이 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죠.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평소에 먹는 약이 있는지. 나는 대답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선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입이 따라오지 못했죠. 답답했습니다. 옆에서 아줌마가 대신 설명해 주셨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MRI도 찍었습니다. 검사실로 옮겨지고 기계 안에 들어가고 소음이 들리고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다렸죠.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큰 병이면 어쩌나,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할까? 회사에 오늘 쉰다고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쯤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진찰실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계셨죠.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아주 초기 단계지만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뇌졸중. 나는 쓰러진 적도 없었고 의식을 잃은 적도 없었는데 뇌졸중이라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셨죠. 증상이 애매해서 대부분 그냥 넘긴다고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서 쉬다가 큰 발작이 오면 그땐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옆집 아줌마가 없었다면, 만약 아줌마가 내 얼굴빛을 못 봤다면, 만약 내가 아줌마 말을 무시하고 출근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회사 책상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요. 골든타임 안에 오셨다고요.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얼마나 입원해야 하냐고요.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약물 치료를 계속해야 하고 생활 습관도 많이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지금 바로 가겠다고 했죠. 나는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조심해서 오라고요. 옆집 아줌마는 병실까지 따라와 주셨습니다. 괜찮아지실 거라고 위로해 주셨죠.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줌마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아줌마는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자기 남편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요. 만약 자기 남편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자기도 몰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줌마의 눈썰미 덕분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죠.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요. 아침에 멀쩡히 일어났는데 저녁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무시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을까요? 가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예전보다 더 차올랐습니다. 10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죠. 예전에는 3층까지도 걸어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층만 올라가도 힘들더군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10시간을 자도 피곤했죠. 어쩌다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요. 젊을 때처럼 밤새 술 마시고도 멀쩡할 순 없지. 50 넘으면 원래 이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고 말할 때도 그냥 웃어넘겼죠.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나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사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주말엔 아내와 마트 가고 가끔 친구들 만나 소주 한잔하고 그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믿었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막연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늙고 아플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건 먼 훗날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거라고, 아직은 젊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15년 된 곳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새 아파트라 깨끗하고 좋았죠. 엘리베이터도 잘 작동했고 복도도 환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복도 바닥은 곳곳이 금이 가 있죠. 옆집 아줌마와는 이사 온 첫날부터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이삿짐을 나르느라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거든요. 아줌마는 친절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맛있는 음식점도 알려주고 마트는 어디가 좋다고 귀띔도 해줬죠. 그렇게 15년을 한 층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동네 소식을 주고받기도 했죠. 그렇게 편한 이웃이었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아줌마 남편분이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아줌마가 말씀하시더군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남의 일 같았습니다. 안 됐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 일처럼 와닿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줌마가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내 증상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만약 아줌마 남편분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줌마도 내 얼굴빛이 이상한 걸 못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나쁜 경험도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지혜가 되는 거니까요. 아줌마 남편분의 고통이 결국 나를 살린 셈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줌마가 연락을 했나 봅니다.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내 손을 잡으며 왜 아프다는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미안했습니다. 아내한테도 나한테도.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늦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 손을 꼭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와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물 치료도 계속해야 한다고요. 생활 습관도 많이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짠 음식도 피해야 한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내가 멀쩡하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옆집 아줌마가 없었다면, 만약 아줌마가 내 얼굴빛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 내가 아줌마 말을 무시하고 그냥 출근했다면, 생각할수록 아찔했습니다. 나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실 책상 아니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우리 집인데 낯설게 느껴졌죠. 거실 소파도 식탁도 모두 그대로인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달라진 거겠죠. 아내가 점심을 차려줬습니다. 반찬마다 간이 약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이렇게 싱겁냐고 투덜댔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했는지 알았으니까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도 보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풍경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도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내일도 오늘처럼 살 거라고 당연하게 믿으면서 회사에 복귀한 건 2주 후였습니다.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죠. 천천히 쉬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찍 나가고 싶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자꾸 그날 아침 생각이 났거든요. 만약 그때 쓰러졌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근 첫날 사무실에 들어서니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들 했죠.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무서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에 쌓인 메일들이 보였죠. 일주일 동안 밀린 업무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요.
나는 사양했습니다. 요즘 기름진 거 못 먹는다고 했죠. 박 과장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소주 한 잔쯤이야 괜찮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거라고.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채소 위주로 반찬을 골랐죠. 예전에는 매일같이 고기에 소주 한 잔씩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이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복귀 축하주를 하자고요. 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술은 이제 못 마신다고 했죠. 이 대리가 그래도 맥주 한 캔쯤은 괜찮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마실 순 없다고. 동료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러 갔는데 맥주 진열대 앞에서 한참 섰습니다. 시원한 맥주 캔들이 눈에 들어왔죠. 20년 넘게 퇴근 후 맥주 한 캔씩 마셨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물만 사서 나왔습니다. 담배를 끊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25년을 피웠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으려니 쉽지 않았죠. 처음 며칠은 손이 계속 담배를 찾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물론 거기엔 담배가 없었지만요. 회사 앞 흡연 구역을 지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담배 생각이 예전만큼 간절하지 않았죠. 대신 사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사탕을 입에 물었습니다. 커피도 많이 마셨고요. 물론 설탕 없는 블랙 커피였지만요. 약을 먹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식후에 약을 먹었죠. 처음엔 까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챙겨줬습니다. 약 먹었냐고 물었죠. 나중엔 휴대폰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약 먹는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가방에 항상 약을 넣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먹는 걸 깜빡할까 봐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약이냐고. 나는 그냥 건강보조제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굳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산책을 시작한 건 퇴원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죠. 다리도 아팠고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체력이 약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걸었습니다. 처음엔 10분 걷고 쉬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20분을 걸을 수 있었죠. 한 달쯤 지나니 30분을 걷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옆집 남편분을 만났습니다. 남편분도 아침마다 산책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뇌졸중 이후로 계속 걷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나도 그게 편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을 같이 걷다 보니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물었습니다. 회복은 잘 되고 있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다고 했죠. 남편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원망스러웠다고요.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싶었다고. 술도 많이 안 마셨고 담배도 적당히 피웠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큰 발작이 오기 전에 경고를 받았으니까요. 나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억울했거든요. 나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나보다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만약 그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큰 발작이 왔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처럼 걷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걸으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만나 30분씩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하고 CT도 찍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죠. 다른 환자들도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갔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내려갔다고요. 이 상태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했죠. 아내는 정말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내도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아파트 단지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죠. 산책하면서 꽃을 보는데 예쁘더군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노란 개나리 꽃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벚꽃이 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벚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하얗게 꽃이 피었죠. 남편분과 그 아래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습니다. 남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 풍경을 못 볼 뻔했다고요. 나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를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산책 효과인 것 같다고요. 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게 아주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산책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6시에 만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남편분과 걸으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얘기도 하고 젊었을 때 얘기도 했죠. 남편분은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퇴직하고 나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요. 그런데 뇌졸중을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며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공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크게 성공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승진도 빨리 해야 하고 연봉도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일도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바쁘긴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야근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상사가 야근을 요구하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한다고 말했죠. 처음엔 눈치가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나만 퇴근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니 익숙해졌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오고 아파트 단지에도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남편분과 산책을 하면서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참 아름답더군요. 남편분이 말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요.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르다고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난 지 1년이 됐죠. 나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고급차 세트를 사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시더군요. 나는 그냥 감사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요. 아주머니는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웃끼리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나는 내 마음이니 꼭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받으신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날 아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남편이 쓰러지던 날이 떠올랐다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말을 꺼내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괜히 오지랖이라고 생각할까 봐요. 괜히 기분 나빠할까 봐요. 하지만 만약 정말 큰일이 생기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하시더군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용기가 나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분명 그냥 출근했을 거고 회사에서 쓰러졌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에도 남편분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눈을 밟으며 걷는데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하얀 눈 위에 우리 둘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두 남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말했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보냈다고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죠. 짜지 않게 간을 맞춘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이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산책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나한테는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하루를 보내지 못할 뻔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 나는 출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겠죠. 아니면 점심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은 없었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도 남편분과 산책을 하는 것도 눈 내리는 걸 보는 것도 없었겠죠. 요즘은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혹시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나 살핍니다. 동료 중 하나가 어느 날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말도 평소보다 느렸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이 괜찮으냐고요. 동료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내 경험담도 들려줬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다고요. 동료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내가 계속 말하니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다음날 동료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는 걸 알았다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나는 배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손발에 힘이 빠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넘기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뇌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려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압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날 아침이 떠오릅니다. 그날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몇 분이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